6장 시작하겠습니다. 6장 디자인, 주택 디자인의 포인트. 이제부터 디자인 들어가는 거죠. 90페이지고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건축 디자인 교과서 90페이지입니다. 1번 하우스를 넘어 홈을 목표로 하다. 주택 설계의 포인트. 작은 집 스위스 브베 르꼬르비제고요. 1925년에 설계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 먼저 보고 평면도 하고 조금 뜯어볼까요? 주택은 바깥의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안락하게 잠자고 식사하며 일상생활을 보내는 은신처로서의 실용적 목적을 지니는데 단지 그 기능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주택은 쾌적한 주거의 그릇이며 이웃 간 친밀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거주민의 생활을 반영하고 주위 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주택이 되어야 한다. 영어에는 주로 건축물로서 집을 의미하는 하우스에 대해 물리적인 집을 넘어선 심상적인 집의 이미지, 돌아갈 장소, 안락한 장소 등을 포함하는 홈이라는 단어가 있다. 건축가가 설계하는 것은 하우스지만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홈이 될 수 있는 주택 설계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때 늘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하우스랑 홈의 차이. 네, 그래서 하우스는 어떤 기능이나 그릇의 느낌이라면 홈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포함한 따뜻한 느낌들이 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우스는 주택이라면 홈은 집이다, 이런 류의 느낌들이 조금 있겠죠. 풍요로운 주택, 가족의 구성과 생활 방식이 다양화된 오늘에는 주택의 형태에 있어서 정해진 형식이나 틀이 없다. 취향과 가치관이 천차만별이므로 거주하는 사람이 이해한다면 어떤 주택이라도 상관없다고 여기기도 한다. 특히 명작이라고 불려온 주택들을 보면 일반적인 주택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며 새로운 주거 방식을 제안하고 거주하는 동안 신선한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발견. 소박한 집이더라도 그 배후를 바치고 있는 생각이 주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주택을 계획하려면 우선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 이런 주택을 갖고 싶다 하고 상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좋은 주택에 대해 배우며 가능하면 실물을 견학함으로써 온몸으로 체험해보자. 주택 설계의 포인트. 이 장에서는 주택 설계를 할 때 파악해 두어야 할 포인트를 1. 대지 환경, 2. 생활 방식, 3. 공간의 성격, 4. 공간의 관계로 설정하고 거장들의 작품을 보며 논의할 것이다. 각 건축가들이 어떤 주거 방식을 제안했는지 분석해보는 동안 우리는 주택 설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여기 그림 이제 한번 볼까요? 그래서 1번 대지 환경을 파악한다. 그래서 외부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이 대지 환경이 지형이 이렇게 돼 있고 대지 형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도로하고 관계, 이 도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차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여기에 오프닝이 어떻게 돼야 될지는 사실 좀 상황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지금 게스트룸, 그러니까 손님 방인데 그 손님 방에 열었을 때는 이렇게 거울이 열리고 세면대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평소에는 닫아 놓으면은 굉장히 공간이 이렇게 반듯하게 깔끔하겠죠. 물론 건축물은 이렇게 볼록하게 또 만들어야 되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확대 좀 해볼게요. 그렇지만 여기가 쉬운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공간이 평소에 닫아놨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깔끔한 사각형으로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왜냐하면 이게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게스트룸도 가끔씩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아름답게 닫혀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생활 방식을 형상화한다. 가족 구성, 라이프 스타일, 사용 빈도, 취미, 일 등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 둥근 벽이 있어서
여기에 욕조에 누우면 뒤쪽에 이렇게 둥근 벽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폭 감싸는 느낌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다른 뭐 화장실 같은 것들이 지금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변기로 보여지고 여기는 다른 뭔가 저기 창고, 지하 와인 창고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침실이 있고 침대, 그 다음에 간단한 작업 공간, 그 다음에 여기 뭐 식탁 뭐 이런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LC4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소파, 그 다음에 게스트룸 이렇게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여기 키친이 여기 있고 엔터런스가 있고 유틸리티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 다음 뒷마당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석회창고. 그래서 지금 이제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외부에서는 내부가 거의 안 보이는 이런 분위기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차도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면 딴 세상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또 문을 열고 나면은 또 이렇게 벽을 만나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막히는 디자인들은 잘 설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들어왔을 때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의도된 이제 막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들어왔을 때 꽉 막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살짝 들어가자마자 뻥 하고 뚫리면서 여기 외부가 보이면은 굉장히 새로운 느낌들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된 막힘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이비 뭐 절대로 이 잘 죽지 않는 식물 대충 놔둬도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잡초 수준이죠. 그래서 아이비 키우고 낮은 담을 만들어서 잘 보이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앵두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과실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과실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봄철에 앵두 따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동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잖아요. 그래서 큰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여기에 밑에 이런 나무 그늘 만들어서 전망창 만드는데 여기도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창을 그 식탁처럼 외부 테이블을 두고 여기도 벽체로 이렇게 막아서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으면은 오롯하고 포근한 느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작게 열어서 이렇게 구멍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앵두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또 이렇게 새들이 와서 소리가 이렇게 짹짹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깨알 디자인이 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 공간의 관계를 생각한다. 가동 칸막이가 하나로 연결된 공간의 관계를 바꾼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가동 지금 그 칸막이가 여기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가동 칸막이로 닫았을 때는 여기가 독립된 이런 이제 손님용 전용의 방이 되는 거고요. 평소에는 열어두니까 여기도 개방감이나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스위스 붓의 작은 집 알아봤습니다. 1925년 여기까지 91페이지 하고요. 자, 92페이지 넘어갑니다. 2번 방위, 형태, 도로와의 관계, 대지를 읽는 포인트. 이 건축물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게 어디가 북쪽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건축에서. 그래서 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는 여기다가 n이라고 적죠. 그러면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떠서 북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태양이 지겠죠. 사실은 뭐 요런 각도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햇볕이 어디로 닿는지 언제 닿는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낼 수 있어요. 주택을 어느 위치에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하는가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정보다. 대지의 기후와 계절에 따른 태양의 고도 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지의 평면 형상, 방위는 실내 환경을 크게 좌우한다. 예를 들어 직사광선을 얻으려면 남향으로 낸 창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서로 긴 대지가 유리하다. 부정형의 대지는 건축물이 자리할 수 있는 위치나 건축 공법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땅을 사서 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조경을 해야 돼서 혹은 그 앞마당에서 꼭 이쁜 식물들을 가득 차게 이렇게 직접 키우겠다. 이런 개념이라면 땅이 이렇게 생겨서 북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놓으면은 집안에 하루 종일 그냥 남쪽으로 창이 남쪽에서 햇볕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 동서 또는 남북으로 긴 대지는 이렇게 지어 놓거나 혹은 이렇게 지어도 이게 햇볕이 계속 들어오기는 거의 힘들죠. 그래서 아침에 햇볕이 되게 세다가 계속 햇볕이 안 들어오다가 서양빛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상황들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기대대지 이런 것들은 왜 있냐면 사실은 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법에 따라서 최소한 2m 혹은 4m, 뭐 6m의 그 도로와 접해야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 하나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반으로 나눠서 누군가가 이제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 필지를 분할해가지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럼 팔 때 여기를 이렇게 딱 쪼개서 팔면 이 땅은 제일 좋겠지만 이 땅은 맹지가 되므로 그 다음부터는 건물을 못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접도를 할 수 있게 요만큼 잘라서 여기를 팔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도로가 되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깃대 대지가 있으면 반드시 또 유 앞에 이런 땅이 있는 거죠. 혹은 땅이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지들이 생기는데 이 경우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북쪽이라면 건물을 여기다가 북쪽으로 바짝 붙여서 지으면 남쪽에 있는 안뜰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상대편 대지가 건물을 여기다가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고려를 하면 또 나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가려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축법이 정북 사선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2층까지밖에 못 짓고 뭐 이런 거리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렇게 잘라 갖고 요렇게 쳐다보면 내 땅이랑 아니 남의 땅이랑 내 땅이랑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여기에 정북 사선 제한이라고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시 하면 내 땅이 그 남의 땅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뭐 저기 9m까지는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선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요 안에서만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 지으면 건물이 이렇게 한쪽이 깎여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정북 사선 제한이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이쪽이 북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건물을 100층짜리를 이렇게 지어버리면 내 건물은 어떻게 해도 햇볕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게 남쪽이니까. 그래서 요 사선으로 법을 제한을 하면 건물은 요 안에서만 지으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 약간만 공간만 확보하면 여기에 햇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균일한 이제 사용, 빛의 공평한 사용을 위해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정형 대지 같은 경우는 막 여기저기 이렇게 법규를 제한을 받아갖고 이쪽에도 못 짓고 이쪽에도 못 짓고 이러다 보면 건물을 여기밖에 못 짓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이제 들어갈 때 뭐 이런 것들이 사용하기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 부정형으로 생겼어도 땅이 크면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데 땅이 되게 작은 상황이고 건물을 막 이렇게 지으면 사실은 뭐 주차장도 안 나와서 아무것도 못 지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주택도 지면에 고정된 채 세워지며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자리를 잡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지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주택을 설계할 때는 먼저 대지와 그 주변을 아우르는 지도를 준비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실제로 대지에 가서 직접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게 당연히 직접 가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막 하다 보면 뭐 현장에 못 가는 상황이거나 대지가 미국이거나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구글 지도 뭐 혹은 뭐 그 스카이뷰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진행을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현장 가서 그걸 파악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대지의 그 고저차, 미세한 고저차 같은 것들도 그렇고 도면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하수도, 배관, 오수관 이런 것들도 있고 주변 상황의 건물이 도심 지금 이제 뭐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 같은데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갔더니 갑자기 큰 건물이 있어서 막 되게 애매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꼭 직접 가서 관찰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이때 필기 도구 외에 나침반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뭐 나침반 요즘 없으면 휴대폰으로 그 북쪽 찾아보면 되죠. 그다음에 뭐 줄자도 요즘은 AR 기능 그 증강현실 기능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특정 위치를 탁탁탁 찍으면은 그 거리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결국 나침반이나 줄자가 있어서 직접 재봐야 되는 거고요. 레이저 줄자 들고 꼭 다녀야 돼요. 그래서 레이저 줄자로 딱 재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카메라 등과 함께 당연히 사진도 찍어야겠죠. 그래서 카메라도 뭐 요즘은 휴대폰으로 찍으면 되는데 휴대폰에도 요즘은 뭐 초광각 카메라 그 렌즈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별 문제가 없긴 해요. 기록용 사진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 전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분명히 있어야 됐죠. 대지 환경을 관찰하는 포인트. 대지를 살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방위, 태양의 움직임, 기후 중요하죠. 이게 뭐 저기 남쪽 나라에다가 설계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저기 러시아 가서 설계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그 다음에 대지의 평면 형상. 대지가 평면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깎여서 대지가 이런 상황의 대지다. 근데 이런 상황의 대지를 평면도나 혹은 등고선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근데 그거 보고 이렇게 파악을 못 해가지고 설계를 대충 해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단면의 형상, 그 다음에 도로의 위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도로가 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이 뒤에 도로가 또 있는 경우랑은 완전 지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웃집의 위치. 이웃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있고 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여기 이 이웃이 강이거나 하천이거나 아니면은 건물이 막 빌딩이 100층짜리 건물이 있는 거랑은 상황이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 창에 채광창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 있으면 기존에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주택을 지으면서 여기 채광창을 혹은 이렇게 창 계급을 엄청나게 많이 내서 나는 이쪽으로 볼 거야 하면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건물을 짓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건물을 또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가정을 해서 여기를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의 방위는 직사광선의 방향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특히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주택을 설계할 때 반드시 알아주어야 하는 정보다. 직사광선의 취득은 방향뿐 아니라 대지의 평면과 단면 형상에도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직사광선은 물론 바람의 방향이나 주변 수목의 모양 등 도면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해 두어야 된다. 다른 시간대를 선택해 여러 번 대지를 찾아가보는 것도 권장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땅을 샀는데 가서 이제 도면상에는 전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막 오동나무가 엄청 멋진 게 이만한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나무를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베면은 알고 봤더니 이게 막 100년 된 나무고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보다는 차라리 이 나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 나무 밑에 이렇게 집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무의 그늘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그 나무에 아무튼 좀 뭔가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낮에 가보는 거랑 또 밤에 가보는 거랑 그러니까 낮에 갔을 때는 햇볕이 이렇게 떨어지고 또 뭐 밤에 갔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니까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냥 한번 뭐 가보지도 않고 설계하는 거는 정말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2나 3에서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주택이 주위 환경에 융화되는지 융화되어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도시적인 시점에서 대지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웃집의 높이와 재질, 색 등을 확인해 두면 좋다. 그래서 이제 도심지의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스위스나 이런데 이제 북유럽이나 막 이런데 가면은 건물이 이렇게 하나 지어져 있으면 그 옆에 건물이 맞벽 건축으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컬러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문의 형태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되게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내 건물을 하나 여기다 더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 건물을 갑자기 여기다가 기와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이런 도시 컨텍스트라고 하죠. 기존에 있는 도심의 현황들을 고려를 해서 이걸 반영해서 조금 다르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어떤 비슷한 그 맥락을 좀 따라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의 도로의 위치는 건축물에 접근하거나 진입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다. 진입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죠. 주택지는 대개 한 방향만 도로와 접해져 있으므로
주차장이 필요한 경우 차의 진입이나 정차 위치나 도로에 따라 결정돼 버린다. 대지 주위의 교통량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도로를 통해 사람은 물론 전기와 가스 상하수도가 드나든다는 것을 반드시 상기하고 있어야 된다. 또한 대지에 접해 있는 도로의 위치와 폭에 따라 주택을 보는 법이 결정된다. 나아가 주택이 세워진 후 안에서 바깥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뜰이나 이웃한 대지의 자연 등 적극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한 계급을 만들고, 반대로 보고 싶지 않은 풍경이 있다면 시선을 차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이렇듯 대지 환경은 설계에 윤곽을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대지 상황을 고려 안 하고 설계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가정이 있으면 이거는 뭐 사실 별 수가 없어요. 주택이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고 나면은 주차를 그냥 여기 한 대 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대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게 아니고 저는 꼭 이걸 무조건 여기가 북쪽이 여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차를 여기다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차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회전 반경이라든지 뭐든지 필요하니까 결국은 이만큼이 날라가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사실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일반적인 이제 해법으로 여기 뭐 이렇게 주차가 이렇게 딱 되고 나면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남쪽에 안뜰이 생기겠죠. 뭐 이 정도가 일반적인 이제 해법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지의 주차나 도로에 접도한 부분들이 어떤가에 따라서 주택 설계가 사실 거의 다 정해져 버리는 상황들이 이제 배치의 경우는 특히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장이 뭐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면에 있으면, 이게 이제 너비가 주차한 면적이 작은 경우는 이렇게 두 대를 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딱 그냥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마당이 이렇게 딱 생기는 거고, 이게 건축물이 딱 들어오겠죠. 그래서 주택의 형상과 도로의 접도는 어떤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교통량이 많은 건지 아니면 그냥 가끔 있는 일반적인 보행자와 자동차가 혼용되는 그냥 그런 도로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뭐 설명했다시피 대지의 단면 형상에 따라 이웃 건물의 위치와 높이는 직사광선과 조망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거래의 모습도 확인해 두자. 그래서 내 계획 건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양쪽이 이렇게 건물로 다 꽉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평면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꽉 막혀 있고,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별 수 없죠. 내 건물 이렇게 지은 다음에 이쪽이랑 이쪽을 뚫어야지. 여기 뭐 엄청 많이 뚫는다고 별로 의미가 없죠. 뭐 환기창은 필요가 하겠지만, 그렇지만 전망창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에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건물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층수라도 뭐 이런데 조금 더 이렇게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대지의 형상에 따라서 되게 달라진다. 또 북측 경사면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애매한 건데, 남쪽이면 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 다음 건물 주인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거의 영향을 안 받죠, 내 땅이.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거리는 똑같고, 그렇지만 여기에 이웃집 주인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뚫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이런 북측의 그 경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식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면의 형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높이는 직사광선과 거리의 모습 확인. 그래서 뭐 거리가 여기 어떻게 돼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경사진 대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웃한 집이 없는 방향으로 크게 열리게 된다. 여기가 만약에 공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건 공원 용지로 딱 정해지면, 도시계획으로 정해지면 나중에 주택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뚫는다기보다는 이쪽으로 더 뚫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 다음에 도로의 위치, 이웃집의 위치, 계구부 등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쪽에 내면에 다 그 도로가 있는 거랑, 그죠? 뭐 이런 것 따라 많이 다르다. 그 다음에 창끼리 마주보지 않게 설계하는 거를 검토한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설계할 때도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이웃집이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랑 없는 상태에서 설계하는 건 사실 조금 달라요.
물론 그렇지만 이 항상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 건축물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먼저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이쪽하고 이쪽만 뚫고 이쪽은 하나도 안 뚫어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건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집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었으니까 우리는 이쪽으로만 열어야겠네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이 자기 일생에 단 하나의 집을 지으면서 이것저것 다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뭐 어쩔 수 없이 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이런 류의 설계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창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측창이나 마주보는 창들은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고요. 93페이지까지 진행했습니다. 잠깐 또 쉬었다 갈까요?